한국은 3일이면 입금한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조짜리 청구서를 내민 미국.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패배를 확신했죠. 지난 70년간 늘 그래왔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한국은 굴복 대신 주한미군 퇴출을 선언했고 미국에 대한 모든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버렸죠. 그 결과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됐고 트럼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건드렸다가 미국의 심장이 멈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총알 한 발도 날아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 심사를 보류했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나스닥이 무너지고 텍사스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태평양 무인기 부대가 전원 비행 금지를 당했습니다. 애플 CEO가 펜타곤 로비에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구글 CEO가 국방장관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건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펜타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의 목줄을 잡겠다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저는 리처드 콜먼 펜타곤 수석 분석관입니다. 27년 동안 이 건물 지하에서 세계 안보 지도를 그려온 사람이에요. 걸프전 사막에서 포화를 뚫고 살아남은 것이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의 관료 한 명이 보낸 서류 한 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열이틀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는 시가 연기와 싸구려 버번 위스키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벽에는 재래식 항모 전단 배치도가 그려진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지도 앞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방위비 100억 달러 조정안, 한화로 14조 원입니다. 제가 3개월간 공들여 설계한 작품이었죠. 서류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안에 100억 달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거절하면 안보 우산을 접겠다는 뜻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이 벙커에서 배운 진리는 하나였거든요.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고개를 숙인다. 예외는 없었어요.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마지막 조항을 검토하는데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브래들리 정책차관이었어요. 맞춤형 브리오니 정장에 가짜 미소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차관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첫 페이지부터 훑지도 않고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콜먼, 한국 놈들에게 제국의 매운맛을 보여줄 시간이야. 브래들리 차관은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화려하게 사인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고개를 들더군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정치꾼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 즉시 전송해. 저는 금반지로 책상을 한번 두드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피처럼 붉은 숫자가 떠올랐어요. 48시간 연경분 연경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시가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천장을 향해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공포에 질린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길어야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울리긴 했어요. 한국 대통령실이 아니라 주한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1급 암호 전문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브래들리 차관도 팔짱을 끼고 스크린 앞으로 다가왔죠. 한국이 벌써 항복 신호를 보내왔다고 확신했거든요. 대사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콜먼 분석관, 긴급 보고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우리 통보서를 수령하자마자 한라인 코드를 물리적으로 뽑아버렸습니다. 현재 모든 외교 채널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가 연기가 목에 걸렸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의 가짜 미소가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기침을 참으며 되물었습니다. 뽑았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한라인은 양국 군 수뇌부 간 비상 직통 회선인데 그걸 물리적으로 끊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측 담당관이 통보서를 읽더니 정확히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라. 상황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27년간 이 벙커에서 수백 건의 외교 위기를 다뤄봤습니다.
상대국이 울고 빌고 시간을 달라고 매달리는 건 숱하게 봤어요. 협박에 협박으로 맞서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전화선을 뽑아버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재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국방부 직통, 외교부 한라인, 산업부 긴급 채널. 전부 같은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현재 점검 중입니다.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힌 그 짤막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이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그 동작을 본 순간 저는 차관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3월의 펜타곤 지하 벙커는 냉방이 과할 정도로 시원한데 말이죠. 하지만 차관은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더니 특유의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싸움이야 걸면.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 카펫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게 될 거다. 항복 문서를 받아내. 차관은 그 말을 남기고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시간을 잿더리에 비벼 껐어요. 더 이상 피울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메인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은 47시간 42분을 찍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숫자의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30분 전까지 저 시계는 한국의 항복을 재촉하는 압박이었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누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자리에 앉아 금반지를 돌렸습니다. 걸프전 때 받은 이 반지를 만지면 늘 자신감이 솟았어요. 국가의 힘은 항모와 전투기에서 나온다. 기술 따위는 샌프란시스코 너드들이나 만지는 장난감이다. 그게 제가 27년간 믿어온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그 세계에서 미군 주둔지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감사해야 할 나라였지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전화선을 뽑아버린 걸까요? 겁에 질린 나라는 전화기를 붙잡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매달리죠.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황실의 불빛은 스크린의 붉은 숫자만이 전부였어요. 기술 장교 2명이 교대로 채널 복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점검 중, 점검 중, 점검 중.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올려다봤어요. 한반도에 꽂힌 미군 배치 핀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저 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어요. 시해, 은혜. 한국은 그 핀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벽시계가 새벽 3시를 넘기면서부터였어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지켜보는 건 이상하게도 걸프전 사막에서 적의 포격을 기다리던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워싱턴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후에 햇살 아래에 있었겠죠.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햇살 아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를. 펜타곤의 카운트다운이 36시간을 찍던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스위트룸, 애플 글로벌 구매 총괄 부사장, 크리스 라이언이 룸서비스로 시킨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전화 한 통이면 반도체 단가를 20% 깎아버리는 인물입니다. 터틀넥에 블레이저를 걸친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엘리트였죠. 크리스는 삼성전자와의 HBM 단가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올해 물량의 30%를 후려치겠다는 계획이었죠. 크리스가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발신. 크리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메일을 열었어요. 삼성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건 자기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메일은 2줄이었습니다.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따른 모든 공급 협상 무기한 중단을 통보합니다.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통제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크루아상 조각이 목에 걸렸어요. 기침을 하는 사이에 알림음이 또 울렸습니다. SK 하이닉스였어요. 내용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시 발송이었던 겁니다. 크리스는 즉시 삼성 반도체 사업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2번 만에 끊어졌죠.
세 번째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10년간 이 사람과 직통으로 통화해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아침 식사를 밀어버리고 정장을 집어들었어요. 직접 가서 따지겠다는 거였죠. 차를 몰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 거리를 25분 만에 주파했어요. 정문이 보이자 VIP 출입증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 이 출입증 하나면 어디든 프리패스였거든요.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장장이 직접 마중을 나오던 게 일상이었죠.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크리스가 출입증을 내밀자 보안 요원이 단말기에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비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미국 국적자는 오늘부로 1급 보안 구역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보안 요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지침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구매, 총괄 부사장이 한국 공장 정문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한국의 침묵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카운트다운이 30시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조용한 건 항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적으로 10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지 회의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차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의 침묵은 굴복의 전조이며 24시간 이내 공식 수용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분석한다.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언론 대응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란 없다. 승리 선언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이미 한국의 항복 이후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라 블룸이었어요. 국무부 경제안보국 부차관보. 월스트리트 출신의 이 여자는 펜타곤의 땀 냄새 나는 장군들을 공공연히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꺼운 브리핑 자료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더니 제 모니터 앞으로 아이패드를 밀어 넣었어요. 지금 이게 보입니까, 콜먼? 화면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파르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3% 폭락. 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물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발 공급 중단 소문이 월스트리트에 퍼졌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HBM 없이는 우리 AI 드론도, 애플 신제품도, 구글 데이터 센터도 전부 고철이에요.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으면 나스닥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저는 세라의 아이패드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징징거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가가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미합 중국의 안보가 한국 따위의 부품 장사에 흔들릴 리가 없었어요. 블룸 부차관보, 반도체 따위가 항공모함보다 중요하다는 소립니까? 시장은 원래 겁이 많은 겁니다. 내일이면 회복돼요. 세라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아이패드를 도로 집어들며 한마디 던지더군요. 콜먼, 당신이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항모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보안 요원을 불러 세라를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라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승리 선언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 고작 3% 폭락에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각 판교 호텔로 돌아온 크리스 라이언은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수석 부사장,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부 총괄, 전부 미국에서 건너온 거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메일을 받고 똑같이 공장 정문에서 쫓겨난 뒤 호텔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크리스가 전화를 돌리자 상황은 더 참담했어요. 팡요와 분당의 호텔 곳곳에 미국 빅테크 임원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전원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한국 측의 연락만 기다리는 인질 신세. 누구 하나 삼성이나 SK 담당자와 통화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로비에 모인 임원들이 동시에 워싱턴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백악관 비서실,
펜타곤이 우리 목을 치고 있다는 비명이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 정치권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는 그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의 방음벽이 바깥 세상의 아우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승리 선언문을 다듬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 분수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장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 풀가동이었어요. 화성과 이천의 클린룸에서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쉴 새 없이 HBM을 찍어내고 있었죠. 다만 그 물량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카운트다운은 2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새로 꺼내 물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엎드려 빌 거라고. 제 금반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습니다. 27년간 저를 지켜준 이 반지의 무게가 왜인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펜타곤 상황실의 카운트다운이 12시간을 찍었을 때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 행랑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밀봉된 갈색 봉투였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직인이 찍혀 있었고 1급 기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왔구나. 한국이 버티다 못해 협상 카드를 내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브래들리 차관에게 연락해 상황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장군 4명도 불러 모았어요. 한국의 항복 문서를 함께 뜯어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27년 경력의 정점을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던 거죠. 상황실 중앙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장군들이 둘러섰고 브래들리 차관이 팔짱을 낀 채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금반지를 낀 손으로 봉투에 밀봉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3장이었어요. 첫 장의 발신일란에 눈이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통제국, 발신인 이름은 윤종수, 국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방부도 외교부도 대통령실도 아닌 산업부 국장이 보낸 서류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항복 문서를 누가 보내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귀국의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합니다.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브래들리 차관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깨져 있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회색 카펫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차관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잔을 놓친 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이 빠진 거였죠. 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용한다고요. 100억 달러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철수하겠다고 협박한 건데 한국이 그러세요 라고 답한 겁니다. 가슴팍에 주먹이 날아든 것 같았어요. 예상한 시나리오 중 어디에도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보 환경의 치명적 변동에 따라 본시각부로 대미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전면 보류합니다. 대상 품목은 HBM 및 핵심 반도체 소자 전량입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전면 보류.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반도체를 통째로 틀어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종이가 구겨질 만큼 3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조건이 3가지 적혀 있었어요. 첫째, 방위비 100억 달러 조정안 즉각 철회. 둘째, 전략물자 수출 심사 보류에 대한 소명. 셋째, 지난 10년간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기여금 48조 원의 정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서한 발송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대미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영구화됩니다. 48시간. 우리가 한국에 던진 바로 그 숫자를 고스란히 되돌려 보낸 겁니다. 메인 스크린에 붉은 카운트다운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국의 항복을 재촉하기 위해 켜놓은 시계. 그 시계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숫자는 이제 미국 경제의 사형 집행 시각을 향해 흐르고 있었어요. 장군 한 명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술 장교가 달려와서 속삭였어요. 이 조치가 실행되면
현재 미 공군이 운용 중인 자율주행 드론 전 기체의 핵심 칩 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반도체 따위가 미군보다 중요할 리 없습니다.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스스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장군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는데 그 눈빛에서 동의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장교 둘은 구석에서 노트북을 붙들고 뭔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번져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이 깨진 커피잔을 밟으며 다가왔어요.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를 연신 닦고 있었습니다. 콜먼,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먼저 보낸 카운트다운은 뭐가 되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48시간을 줬는데 한국이 우리에게 48시간을 되돌려 보낸 겁니다. 다만 무게가 달랐어요. 우리의 48시간은 군대 철수라는 협박이었지만 한국의 48시간은 반도체라는 실탄이 장전된 총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윤종수라는 사람이 이 서류의 사본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에 동시 발송했다는 겁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미국 정부보다 미국 기업들이 먼저 이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펜타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향해 총을 겨누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죠.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어요. 미국의 내부를 정밀하게 갈라놓는 황요 호텔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라이언이 서류 4번을 받자마자 애플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호텔 로비에 모인 빅테크 임원들이 일제히 워싱턴을 향해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 아우성이 상원의원실, 하원의원실, 백악관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윤종수 국장은 그 와중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교 호텔에서 울부짖는 미국 임원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스피커폰으로 조용히 듣다가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다고 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윤종수라는 사람은 유행이 지난 뿔테안경의 낡은 볼펜 하나를 손에서 놓지 않는 깐깐한 관료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어요. 서류에 사실만 적고 법 조항만 인용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낸 서류 한 장이 워싱턴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의 붉은 숫자만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영구화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어요. 48시간 안에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금반지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축축했어요. 땀이었습니다. 걸프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르지 않았던 손바닥이 종이 서류 한 장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저는 한국을 하나의 핀으로 봐왔어요. 세계 지도 위에 꽂힌 미군 주둔지 표시. 그 핀을 뽑겠다고 위협하면 당연히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그 핀 대신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류 한 장이 제 27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이 자리를 떴어요. 실크 손수건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하나둘 나갔고 상황실에는 저와 붉은 카운트다운만 남았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무심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밤이 다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종수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력도 인터뷰도 없었어요. 제가 이름조차 몰랐던 한국의 관료 한 명이 보낸 서류 석 장이 지금 미합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6시간을 남겨둔 새벽, 브래들리 차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밤을 샜어요. 등바디가 딱딱한 군용 의자에서 눈을 붙였다 떴다를 반복하는 사이 차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올라가 보니 브래들리 차관이 책상 위에 언론 보도자료 초안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실크 손수건은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대충 훔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콜먼, 한국 놈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한 방 때리면 저쪽이 무너진다. 차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30% 보복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면 반도체 수출 보류를 버틸 재간이 없을 거라는 논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경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관세 폭탄을 맞고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브래들리 차관은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펜타곤 정문 앞에 카메라가 줄을 섰어요. 차관은 브리오니 정장 단추를 잠그고 가짜 미소를 달았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미합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30%의 긴급 관세를 즉각 부과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관은 질문을 받지 않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차관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우리가 손에 쥔 카드가 반도체뿐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삼성가전이, LG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면 청와대가 제 발로 기어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반격은 제가 예상한 곳에서 오지 않았어요. 관세 발표 2시간 뒤 한국 측에서 아무런 항의도, 성명도, 유감 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윤종수 국장실에서 어떤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 한국 외교부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침묵을 한국이 충격에 빠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예상 밖이라 대응 전략을 짜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종수 국장은 관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7조 국가 권력의 시장 부당 개입 조항이었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린 순간 한국은 수출 중단의 합법적 명분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가 쏜 총알이 우리 발등을 관통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4시간 뒤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판교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크리스 라이언이었어요. 애플 본사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폰 신제품 양산 일정이 3개월 뒤로 밀렸는데 본사가 원인을 크리스의 협상 실패로 돌린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HBM 공급 확약서를 따오지 못하면 해고다. 크리스는 호텔방에서 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해요. 하지만 전화를 걸 곳이 없었습니다. 삼성도 SK도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은 펜타곤이었습니다. 제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팀 쿡, 애플 CEO였어요. 직통 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아직도 모릅니다. 스피커폰을 켜는 순간 고막이 찢어질 만큼의 고성이 쏟아졌어요. 콜먼, 내 놈의 그 낡아빠진 군대 장난 때문에 내일 오픈할 우리 100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 라인이 고철 덩어리가 됐단 말이다.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빌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회선이 울렸습니다. 구글 CEO였어요. 내용은 같았습니다. 욕설의 강도만 달랐을 뿐이죠. 두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네 번째 전화가 밀려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미국 빅테크의 수장들이 일제히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에게 보고하려고 차관실로 갔더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펜타곤 정문 보안 검색대를 빅테크 기업들이 보낸 로비스트 군단이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정치 로비스트들이 복도를 메웠어요. 콜먼 분석관 면담 요청이라고 적힌 서류를 흔드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건 면담 요청이 아니라 항해 시위였어요. 차관실 비서가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로키드 마틴 CEO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칩 없이는 F-35 날개 하나도 못 만든다며 차관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보안 요원과 실랑이 중입니다. 브래들리 차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로키드 마틴이면 미국 방산업계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차관실 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건 관세 보복이 국내 방산 라인까지 건드렸다는 뜻이었어요. F-35 전투기의 전자장비에 한국산 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차관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로키드 마틴 CEO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위비 100억 달러를 뜯으려다
미국 방산산업을 통째로 말아먹을 셈이냐. 보안 요원 2명이 간신히 맡고 있었지만 CEO의 분노는 문짝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항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미국 방산업체들이 보낸 모든 기술 협력 메일을 스팸 처리해버렸습니다. 답장도 없고 수신 거부 통보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겁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신 목록에서 지워진 것처럼. 저는 상황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관세가 한국을 무릎 꿇릴 거라고 확신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쏜 관세 폭탄이 한국의 반도체 보복에 법적 정당성을 선사한 꼴이었어요. 세라 블룸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항모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습니까? 금반지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웠어요. 식은땀이 반지와 피부 사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4시간을 찍고 있었어요. 한국의 48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한 통 더 걸려왔어요. 브래들리 차관이었습니다. 콜먼 48시간만 버텨. 한국이 먼저 무너진다. 내가 의회를 설득하겠어. 차관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붙잡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48시간만 버티면 한국이 꺾인다. 미국 시장 없이 한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기술 장교 하나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성 반도체 공장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24시간 풀가동 상태라는 뜻이죠. 트럭들이 공장 정문을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는 행선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미국행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빼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관세보다, CEO들의 욕설보다, 로키드 마틴의 협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시간을 찍었을 때 한국 화성에서는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동욱 HBM 연합 공동법무감사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윤종수 국장으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만지며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180분, 한국이 먼저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27년 전 걸프전 사막에서 적의 포격을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총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와 식어버린 커피, 그리고 제가 직접 켜놓은 카운트다운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을 찍었습니다. 2026년 3월 14째 날 오전 9시 정각. 펜타곤 상황실 메인 스크린의 붉은 숫자가 연경시간, 연경분, 연경초를 표시한 순간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항복도, 협상 요청도, 유감 표명도, 아무것도요. 대신 기술 장교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님,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서 미국행 HBM 컨테이너 승인 코드가 일제히 변경됐습니다. 스크린에 물류 추적 화면이 떴어요. 인천, 부산, 평택 항만에서 미국으로 배정된 컨테이너 수백 개의 상태값이 동시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Approved가 빨간색 Denied로 한 줄, 두 줄이 아니었어요. 화면 전체가 초록에서 빨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처럼. 서동욱이었습니다. 화성 본사에서 그 사람이 엔터키를 눌렀다는 보고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윤종수 국장이 건넨 인장. 그게 수출 전면 취소 집행 명령이었던 겁니다. 서동욱은 카운트다운이 0을 찍는 바로 그 초에 맞춰 실행했습니다. 1초의 유예도 없었어요. 저는 즉시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 DPA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전시의 대통령이 민간 물자를 강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미 인천공항을 이륙한 미국행 화물기에 실린 HBM을 도착 즉시 압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화물기 3대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중이었죠.
적어도 그 세 대의 화물만 확보하면 당장의 출혈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때 상황실 통신 장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물기 세 대 전부 회항 중입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이 강제 회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크린에 항공 추적 화면이 떴어요. 태평양 위를 날던 화물기 세 대의 궤적이 호를 그리며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미국 화물기들이 꼬리를 말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위성 화면 위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합 중국의 화물기가 한국 관제탑의 명령 한마디에 장난감처럼 돌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화물기 조종사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 항공기에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느냐고. 한국 관제탑의 응답은 한 문장이었어요. 지시에 불응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제 착륙 조치합니다. 조종사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 팩스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서동욱이 서명한 안보 위협 연동 자동 발동 통지서. 같은 양식의 서류가 끝없이 출력되고 있었어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별로, 품목별로, 계약건별로 개별 통지서가 발행된 거였어요. 팩스기가 과열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상황실에 퍼졌어요. 저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동욱이라는 이름 옆에 HBM 연합공동법무감사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의 법적 근거란에는 대외무역법 제7조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쏜 관세 보복이 부당 개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죠. 브래들리 차관이 어제 아침에 발표한 30% 관세가 한국 법무팀에게 합법적 처형의 칼자루를 쥐어준 겁니다. 통지서의 핵심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귀국의 보복 관세 부과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시장 부당 개입이므로 계약서 제7조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하여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행 HBM 물량 전량을 위약금 없이 영구 박탈합니다. 위약금 없이. 이 세 글자가 가장 무서웠어요. 수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위약금까지 면제받았다는 건 한국이 이 사태에서 금전적 손해를 한 푼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든 순간 한국의 법무팀은 그걸 방패로 바꿔버린 거예요. 브래들리 차관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실크 손수건은 이미 쓸모를 잃은 듯 한 손에 구겨진 차에 들려 있었습니다. 콜먼, 방금 LA항에서 보고가 왔어. 어제 출항한 컨테이너선이 입항해서 세관원들이 강제로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차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촉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차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 완충제하고 수출 보류 안내문만 들어있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보내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컨테이너를 비워놓고 보낸 거예요. 형식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물량을 빼돌린 겁니다. 우리가 LA항에서 압류할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착각이었어요. 그때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경보가 떴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어요. 펜타곤 무기 조달청 서버에서 올라온 알람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 찍혔어요. 경고. 핵심 소자 부재로 인한 전군 장비 가동 중단 임박.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술 장교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술 장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분석관님, 상업용 칩만 문제가 아닙니다. 펜타곤 지하 서버의 군사 AI 제어 칩도 한국산입니다. 이 시각부로 한국에서 보내는 보안 업데이트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업데이트 없이 가동하면 21일 내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상업용 칩이야 기업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군사 AI 제어 칩은 달랐습니다. 그건 펜타곤의 심장이에요. 미국 정은의 자율주행 무기체계, 위성통신 제어, 전술 데이터 처리, 전부 그 칩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칩이 한국산이었다는 사실을 27년간 이 건물 지하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반도체 따위가 미군보다 중요할 리 없다.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따위. 제가 따위라고 불렀던 그것이 미군 그 자체를 움직이는 심장이었다는 걸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야 깨달은 겁니다. 스크린의 화물기 3대가 인천공항 계류장으로 힘없이 내려앉는 장면이 떠 있었어요.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를 굴러가는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고래처럼 보였습니다. 미합 중국의 국기가 꼬리날개에 그려진 그 비행기들이 한국 관제탑의 명령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온 겁니다. 무기조달청 서버의 알람이 계속 울렸어요. 검은색 경고문이 스크린 한쪽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 부품 부재, 업데이트 차단. 한 줄 한 줄이 찍힐 때마다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장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장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걸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걸프전에서 받은 이 반지, 27년간 이걸 만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항모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해병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항모의 전자장비가, 전투기의 제어 시스템이, 해병대의 통신망이 전부 손바닥만 한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칩의 공급줄을 한국이 끊어버린 겁니다. 윤종수 국장이 펜타곤의 간청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연결을 시도했지만 대사관 측 답변은 한마디였어요. 국장님은 정시 퇴근하셨습니다. 정시 퇴근. 미합 중국의 군사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사태의 열쇠를 쥔 사람이 칼같이 퇴근해버린 겁니다. 모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욕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어요. 무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포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상황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팩스기에서 마지막 통지서가 출력되고 기계가 멈췄어요. 종이 더미가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동욱이라는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된 그 종이들 위로 메인 스크린에 붉은 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0을 지나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였어요. 시간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저는 시가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라이터를 든 손이 떨려서요. 걸프전 사막에서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도 시계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손이 서류 몇 장과 울리지 않는 전화 앞에서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잿더리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세라블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눈을 떴을 때 스크린에는 여전히 빨간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계기판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기판의 전원을 직접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개장종이 울리고 정확히 15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어요. 역사상 최단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15% 폭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엔비디아가 21% 떨어졌어요.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상황실 기술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가총액 3천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3천조 원. 제가 한국에 청구하려 했던 100억 달러의 200, 배가 넘는 돈이 한국이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 때문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펜타곤 상황실에는 CNBC 실시간 방송이 틀어져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투자자들이 몰려나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펜타곤이 미국을 망쳤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건물의 이름이 시위대의 피켓에 찍혀 있었어요. 텍사스에서도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스틴 외곽에 건설 중이던 구글 데이터 센터. 100조 원 규모의 초거대 시설이었는데 HBM 부품 부족으로 전면 가동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3만 4천 명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긴급 전화를 걸어 실업자 3만 명의 표가 날아간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방요에서도 비명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라이언이 호텔 스위트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 방향으로 트럭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HBM 박스가 실린 트럭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할 물량이었죠. 그런데 트럭들의 방향이 달랐어요. 인천공항 쪽도 부산항 쪽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국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크리스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고 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구매 총괄 부사장이
한국 비즈니스 호텔 창가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당시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훨씬 더 급박한 상황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나스닥 폭락 소식이 퍼지자 분노한 애플과 구글 CEO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겨눈 대상이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 국방부였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피고는 미합중국 국방부, 죄목은 국가정책으로 인한 민간기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화면에 찍혔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었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고소한 겁니다. 한국이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우리끼리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윤종수가 서류 4본을 실리콘밸리에 동시 발송한 의도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어요. 펜타곤과 빅테크를 갈라놓는 것, 미국의 내부를 미국의 손으로 찢어놓는 것.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이었어요. 제가 이 건물에서 27년을 일했지만 국방장관이 상황실까지 직접 내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시뻘갰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끈이 한쪽만 풀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장관이 브래들리 차관을 쏘아봤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통째로 날아가고 애플이 국방부를 고소하고 텍사스에서 3만 명이 해고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저는 브래들리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했어요. 서류에 사인한 것도, 관세 보복을 발표한 것도, 48시간만 버티라고 한 것도 전부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1초의 멈칫거림도요? 장관님, 이건 콜머니 데이터를 조작해서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며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콜먼 분석관의 몫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들리 차관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몽블랑 만년필로 서류에 화려하게 사인하던 그 손가락이 지금은 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이라니, 독단이라니. 차관이 직접 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며 사인한 그 서류를 저 혼자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였어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차관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관세 발표도 차관의 지시였습니다. 그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눈이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어요. 브래들리 차관의 브리오니 정장과 제 구겨진 군복 셔츠, 정치 차관의 매끄러운 말과 분석관의 더듬거리는 해명. 누구의 말이 먹힐지는 뻔했습니다. 콜먼, 자네 책상은 이미 정리 중이야. 장관이 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제 책상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7년치 서류, 걸프전 사진, 낡은 커피잔. 그것들이 골판지 상자에 담기는 걸 저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브래들리 차관은 이미 상황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등 뒤에 칼을 꽂아놓고 실크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복도를 걸어갔겠죠. 세라 블룸이 들어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두꺼운 브리핑 자료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이번엔 던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작전 중인 우리 무인기 부대가 전원 비행 금지됐습니다. 부품 교체 불가. 현재 가동 가능한 무인 전투 자산은 0입니다. 0, 0. 미합 중국의 자율주행 무인기가 한 대도 날지 못하는 상황. 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어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처럼 건조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려다 나스닥 시가총액 3천조 원이 하루 만에 공중분해되고 애플 CEO가 펜타곤 로비에서 쌍욕을 하는 꼴을 이제 똑똑히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을 올려다 봤습니다. 미 전역의 군사망 가동률 지표가 떠 있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초록색 불빛으로 가득했던 그 지표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초록이 노랑으로, 노랑이 빨강으로, 빨강이 검정으로. 태평양 함대 전자전 체계, 검정. 유럽 주둔군 통신 네트워크, 빨강. 중동 무인기 부대, 검정. 본토 방공 데이터 처리, 빨강. 화면 절반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군사 신경망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걸프전에서 받은 이 반지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27년간 제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이 금속 조각이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는 장식품이었습니다. 항모가 있어도 전자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다 위의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제어 시스템이 먹통이면 활주로에 박힌 고철이에요. 해병대가 있어도 통신이 끊기면 눈먼 보병일 뿐이죠. 기술 따위, 반도체 따위, 실리콘 쪼가리 따위. 제가 27년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단어가 제국의 사인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갔어요. 제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호가니 표면에 금반지로 두드렸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27년치 자국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을 압박할 때마다, 서류에 결제할 때마다, 한국 따위는 겁을 줘야 한다고 확신할 때마다 두드렸던 흔적들. 저는 그 책상 앞에 서서 스크린의 마지막 지표 하나가 검정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펜타곤 본부 내부 네트워크 상태.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빨강에서 검정으로. 제가 27년을 보낸 이 건물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꺼졌어요. 제국의 전광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광판의 전원을 직접 내린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브래들리 차관이 아니라 리처드 콜먼. 역사는 편리한 이름 하나만 기억하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외교관 여권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수당한 거였어요. 27년간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방문증도 없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버지니아 알링턴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CNN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김포공항 활주로가 찍혀 있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국적마크를 가린 전용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꼬리 날개의 표식이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기체의 크기와 도장 패턴으로 봤을 때 중동발 최고급 전용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 총재 야시르 알 루마얀이 비밀리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거였어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시르 알 루마얀,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국제금융계에 없어요. 사우디 국부펀드는 운용 자산만 7천억 달러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돈 주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수십조 원 단위의 거래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한국으로 날아왔다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CNN 카메라가 전용기 트랩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행원 4~5명을 거느린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전통 칸도라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관광객의 느긋함이 아니라 전쟁터에 도착한 사령관의 걸음이었습니다. 야시르 총재를 태운 차량 행렬이 김포를 빠져나가 경기도 화성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TV 앞에서 일어났어요.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려서 캔이 쓰러졌습니다. 미국이 뱉어낸 반도체를 사우디가 주우러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전부. 야시르 총재가 윤종수 국장, 서동욱 법무실장과 화성 본사에서 회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동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현장 정황은 회동이라기보다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사우디 쪽의 항복이 아니에요. 사우디가 한국에 항복한 겁니다. 돈으로. 야시르 총재는 가격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빈칸의 수표를 밀어 넣었어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은 수표. 원하는 금액을 한국이 직접 적으라는 뜻이었죠. 삼성전자 관계자가 단가 협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야시르 총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고 해요. 한국의 모든 안보 조건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가격은 한국이 정하십시오. 한국이 정하라. 반도체 역사상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크리스 라이언이 3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거들먹거리던 바로 그 테이블에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부펀드의 수장이 빈칸 수표를 내밀며 한국의 조건을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이 손을 쓰려 했습니다. 금융제재라는 카드를 국제은행 간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통해 사우디와 한국 사이에 달러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달러를 통제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제가 불가능하니까요. 미국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야시르 총재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었대요. 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을 사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달러가 막히면 달러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우디는 달러를 거치지 않는 초거액 현금 스왑 결제를 실행했어요. 사우디 리알화와 한국 원화를 직접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우회한 거예요. 스위프트 없이, 달러 없이 미국이 손댈 수 없는 경로로 수십조 원의 대금이 한국 계좌에 꽂혔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이 종이 쪼가리 취급을 당한 순간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국무부가 주사우디 대사를 급파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대사가 사우디 외교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즉각 거래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사우디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외교관의 언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협박이었죠. 사우디 외교부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 전화기가 고장났습니다. 전화기 고장이라니. 한국이 우리에게 점검 중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미합 중국의 대사가 중동 한복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블룸버그의 데니얼 첸이 속보를 타전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어요. 저는 아파트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찍히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단독 보도, 오만한 미국이 뱉어낸 HBM, 사우디가 전량 독점 선점. 전량이요? 미국이 받아야 했던 물량 전부를 사우디가 가져간 겁니다. 기사 본문에는 더 잔인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계약 규모 300억 달러, 한화 42조 원,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한 줄, 계약 체결 소요 시간 12시간, 3년치 물량을 42조 원어치를 단 12시간 만에 끝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외교적으로 손을 쓸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데니얼 첸의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한국의 목줄을 잡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정작 그 목줄 끝에 매달린 건 미국 경제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은 사우디의 금고에 담겨 사막으로 향하고 있다. 판교 호텔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크리스 라이언이 호텔 로비 TV에서 블룸버그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3주째 기다리던 물량이 자기가 30% 깎으려 했던 그 HBM이 사우디로 넘어갔다는 뉴스를 크리스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부사장이 한국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 들것에 실려 나간 겁니다. 가장 잔인한 장면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벌어졌어요. CIA 현지 요원이 보낸 보고서가 나중에 유출됐는데 그 내용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한국인 작업자들이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대요. 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미국행이라고 적힌 라벨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하나씩 차분하게.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미국 배송 라벨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초록색 사우디 라벨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글자 위에 아라비아 문자가 덧씌워지는 거였어요. CIA 요원은 활주로 담장 너머에서 이 장면을 망원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전용기의 화물칸에 HBM 박스가 실리는 장면. 박스마다 초록색 라벨이 선명했어요. 요원의 보고서 마지막 줄이 이랬다고 합니다. 대상 물자는 미국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이탈했음. 회수 불가. 그 옆에 담배꽁초를 비벼 끈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허망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다 보고서 위에 떨어뜨린 거였겠죠. 저는 아파트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TV에서는 야시르 총재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막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칸두라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의 반응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야시르 총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한 오드 향수가 화면 너머로 풍기는 것 같았어요. 오만한 미국이 제 발로 차버린 21세기의 황금은 이제 우리 사막을 완벽한 실리콘 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TV를 껐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떨릴 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금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걸프전에서 받은 이 반지가 이제는 그냥 낡은 금속 조각으로 보였어요. 100억 달러를 뜯겠다고 시작한 일이 3천조 원의 나스닥 폭락과
42조 원의 사우디 독점 계약과 미 정훈의 무인기 비행, 금지와 세계 최대 기업 CEO들의 국가 배상 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서명자였어요. 방위비 조정안의 최종 결재 사인을 한 손가락이 바로 이 손가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어요. 펜타곤 건물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저의 선기자 자부심이었던 그 오각형 건물이 지금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저 안의 스크린들은 검은색으로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켜놓은 카운트다운이 만든 결과였어요. 내일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합니다. 외교관 여권이 회수됐으니 일반 관광 비자로요. 펜타곤 수석 분석관이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사과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통보받았어요. 화려한 국방부도 대통령실도 아니었습니다. 판교 호텔 옆에 비즈니스 회의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비웃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어요. 3월 중순의 한국은 축축하고 묵직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어요. 27년간 외교관 전용 통로로만 다녔던 사람이 관광객들 사이에 끼어 여권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어요. 심사관은 고개도 들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펜타곤 수석 분석관이 아니라 리처드 콜먼이라는 이름의 미국인 관광객. 그게 지금 저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는 없던 일로 한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담고 있는 무게는 27년 동안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압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없던 일.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없던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3개월간 설계하고 브래들리 차관이 사인하고 펜타곤 전체가 승인한 그 작전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세 글자로 지워졌어요. 브래들리 차관의 소식도 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오열했다고 해요. 브리오니 정장의 단추가 풀어헤쳐진 사진이 모든 언론 일면에 실렸습니다. 평생을 가짜 미소로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눈물을 흘린 거였어요. 파면됐습니다. 퇴임 후에 노리던 로키드 마틴 로비스트 자리도 물 건너갔겠죠. 가짜 미소도 실크 손수건도 몽블랑 만년필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동정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똑같이 무너졌으니까요.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차관은 적어도 워싱턴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한국 땅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방역까지 1시간 반.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 트럭들 중 얼마나 많은 차량이 HBM 박스를 싣고 있을까 생각하니 평범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을 무릎 꿇린 무기가 저 평범한 트럭들에 실려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판요 더블트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 라이언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들었는데 퇴원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제가 보고서에서 읽었던 실리콘밸리 엘리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터틀넥 셔츠에 단추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3주 넘게 이 호텔에 갇혀 있었던 흔적이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저를 알아봤어요. 펜타곤 수석 분석관의 얼굴이 언론에 나갔으니까요. 크리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경멸이었어요. 순수한 경멸? 크리스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크리스가 제 구두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호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놈 때문이야. 크리스는 그 한마디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호텔 정문을 나갔어요. 본사 소환,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잦은 사퇴를 결심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의 뒷모습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구두 위에 침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회의실 위치를 안내해 줬습니다. 호텔 봉안이 아니었어요. 로비에서 나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야 하는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3층짜리 허름한 상가 건물의 2층. 회의실이라기보다 세미나실에 가까운 작은 방이었어요. 접이식 테이블 하나, 파이프 의자 6개,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비웃었던 곳. 미국 기업 임원들이 HBM 배정을 구걸하러 줄을 서던 곳. 이 초라한 회의실이 오늘 미합 중국의 사과를 접수하는 법정이 될 거였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꺼져 있었어요. 3월이라 덥지는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의 공기가 점점 탁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판교 거리가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고 전화하고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평범한 한국인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이 건물 2층에서 미국의 수석 분석관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45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종수 국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행이 지난 뿔테앙형, 손에 쥔 낡은 볼펜.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대로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없었어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 이마가 접이식 테이블의 차가운 표면에 거의 닿을 만큼 27년간 금반지로 마호가니 책상을 두드리며 동맹국들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파이프 의자에 앉아 낡은 볼펜을 쥔 한국인 관료 앞에서 허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을 대신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종수 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사과를 받아주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한 장 밀어냈어요. 새로운 공급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일반적인 무역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화, 물량, 납기일, 품질 보증.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밑줄 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제사 12조. 미국 방부 또는 미 행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 확인될 경우 대한민국 공급사는 위약금 없이 즉각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한 번 당한 일을 2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안전장치.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목줄을 잡으려 들면 한국은 언제든 반도체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위약금도 없이 영원히. 볼펜이 밀려왔습니다. 낡은 모나미 볼펜이었어요. 몽블랑도 파커도 아닌 한국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볼펜. 저는 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잉크가 살짝 번졌습니다. 리처드 콜먼이라는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어요. 글씨가 흔들려서 마지막 회액이 삐뚤어졌습니다. 윤종수 국장은 서류를 회수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에 대한 답도 원망도 훈계도 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뜻이었죠. 윤종수 국장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접이식 테이블 위에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서명의 흔적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판교 너머로 화성 방향의 하늘이 보였어요. 그쪽 하늘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노을빛이 아니었어요. 인공적인 빛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들이 내뿜는 불빛이었어요. 24시간 3교대, 풀가동.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HBM을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미국의 가슴에서 빠져나가 사우디의 사막으로, 유럽의 데이터 센터로, 아시아의 공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부셨어요. 저 불빛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 저 빛 속에 있었습니다. 항모도 전투기도 해병대도 아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보다 작은 회로 위에 새겨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술. 그것이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한국의 군사적 목줄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쥔 서늘한 반도체가
우리 제국의 심장을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개목걸이를 당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줄 끝에 매달린 건 미국의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줄을 놓아버리는 것만으로 우리를 끝장낸 겁니다. 파이프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90도로 굽혔던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금반지가 없었어요. 버지니아 아파트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거였죠. 27년간 저를 지켜준 그 반지 없이 저는 한국의 봄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화성 방향의 하늘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